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과 각국들이 어떻게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원조 우선 상태로 몰아넣은 문지 설명한다. 선진국들이 개방 경제 구축과 냉전 경쟁으로 인해 원조를 확보했다. 1970년 이후에는 국제 원조에 해당해야 할 금액의 목표를 국가별 국민 총소득의 0.7%에 합의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경제위기 당시 아프리카 사하라 이란 국가들의 상당수는 원조 국가의 유익을 경험했고 이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원조 의존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국가들은 원조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탄자니아 대통령 벤자민 W. 카파는 개발 원조는 특히 남부 빈국 국민들의 정신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 마약 공급과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그냥 안 읽어도 돼요. 따르면 미국 원조의 흐름은 군사적 요인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네. 자, 그래서 원조가 또 문제점이 뭐냐면 그 나라의 산업 기반을 붕괴시켜요. 그래서 그 사례를 봅니다. 먼저 한국. 우리나라 그 밀가루 지금 다 수입해 오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밀농사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한국에서 밀농사 했어요. 예? 우리 한국에서 밀농사 했다고. 밀농사 했는데 해방 직후에 미국이 어땠어요? 미국이 공짜 밀가루를 줬어. 공짜 밀가루. 나도 어릴 때 공짜 밀가루 많이 받았어요. 밀가루로 막 수제비를 질도록 먹었네. 공짜 밀가루, 그리고 수제비하고 술빵, 막걸리 술빵인데. 공짜 밀가루를 많이 줬어.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의 밀농사가 어떻게 돼 있어? 망했겠죠? 한국의 밀농사가 망했다. 그 다음에 어때? 한국에 밀면 다음에 다시 이 밀가루를, 미국의 밀가루를 어때? 돈 주고 사온단 말이야. 돈 주고 수입한다. 지금 밀가루가 쌀값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어떻게 빵값이 장난 아니야. 박근영 씨. 식빵이 더 싸요? 밥이 더 싸요, 지금? 그 양으로 만약에 쌀로 그만큼 빵을 만들었을 때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지금 밀가루가 더 저거 하죠. 밀가루가 빵이 더 비싸죠, 쌀보다. 빵이 더 비싸요. 들어가는 양에 비해서. 밥은 꼭꼭 눌러가지고 한국인데 빵은 그 밀가루 그거 저기. 네, 근데 쌀을 똑같이 빻아가지고 밀가루처럼 빵을 만들었을 때, 그걸 얘기해요. 어쨌든 지금 밀가루를 돈 주고 사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프리카의 빈민이죠. 여기 빈민에 당연히 여성들이 모유를 주겠죠. 모유. 그죠? 아프리카에 모유를 줬어. 그런데 미국에서 이 여성들에게 분유 알죠? 분유를 무상으로 원조를 해줬어요. 그죠? 분유.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머니들이 일단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모유가 안 나오니까 그죠? 이 분유를 많이 먹었겠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자기 성형, 그죠? 이 가슴의 아름다움이죠? 이런 걸 위해서도 모유를 안 하고 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유 문화가 사라져요. 한국은 모유 문화 안 사라지는 모유 문화가 사라지고 이제 멀쩡히 모유가 나오는데도 전부 다 분유를 수입해서 써요. 분유를 수입한다.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같이 가난한 나라는 어머니가 모유를 줘도 충분한데 모유 문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유를 공짜로 나눠주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모유를 안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분유를 공짜로 원조해주지 않으면 분유를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IT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IT에는 토종돼지가 있었어요. 토종돼지. 토종돼지. 토종돼지가 있었는데
비싼 싼 돼지고기, 미국이 싼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무상 지원했어요. 미국은 왜 돼지고기가 싸겠어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사료가 싸겠죠? 사료가 싸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싸게 무상 지원이니까 어때요? 토종돼지가 필요 없게 됐죠? 토종돼지가 멸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돼지를 수입해오는 거예요. 수입돼지. 근데 이 수입돼지는 사료만 먹어, 사료만. 미국에서 오는 거니까 사료만 먹는다. 사료만 먹는다. 결국은 IT 못 사는 나라가 옛날에 토종돼지 키울 때는 자기네 먹던 밥도 주고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친환경적으로. 이제는 돼지를 수입해오고 사료도 수입해오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잖아. 우리나라는 돼지를 수입하진 않지만 사료는 수입하고 있죠. 사료. 그래서 이렇게 이 원조가 되게 되면 그 나라 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원조를 주게 되면은 당연히 그 나라 정권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친미 정권을 육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왔네. 이거 빨리빨리 읽으면 되겠다. 자, 우리 박관영 동지 이거 한 번 더 읽어야 돼. 우리 박관영 동지 피곤한가 봐. 자. 영국과 프랑스의 원조는 과거 식민지였던 국가들과 상당한 투자 이익과 강력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제공된다. 원조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한국의 밀농사가 붕괴되듯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외국 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 장기적으로 최빈 개발도상국의 농업산업은 식량 원조로 인한 장기적인 수요 감소로 인해 약화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분유 원조가 중단되면 분유를 수입한다. IT는 원조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재고의 80%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조로 수입되는 품목의 1차 생산물이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여 국가를 더욱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공여국이 의존 국가의 의존성으로 인해 발언권을 유지하게 되고 이는 국가 효율성과 민주주의를 저하시킨다. 이로 인해 수혜국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보다는 공여국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식량안보라는 많이 얘기 됐을 거예요. 식량안보. 왜 식량안보야? 이게 전쟁이 나거나, 그죠? 세계적인 흉작이죠? 흉작이 되면 식량 수입국은 망하는 거예요. 식량 수입국. 그죠? 엄청난 타격.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뭐 있었죠? 옥수수 파동 있었죠? 옥수수 파동. 밀가루 파동도 있었네요. 밀가루 파동. 그래서 이게 식량 자급률이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률이 300%래요. 자, 내가 힌트를 줄게. 한번 생각해봐요. 식량 자급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1. 사람. 그죠? 사람이 먹는 곡물. 둘째, 동물이 먹는 곡물. 사료까지 포함되는 거죠. 셋째, 공업용 곡물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식량 자급률.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얼마일까? 박근혜 형님,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되게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정확히 모르겠나요? 40%? 40%? 안 돼요? 이 기준이겠지. 사람, 곡물 이렇게 돼요. 그 곡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사료용 말고 사람, 곡물도 예를 들어서 쌀 자급률이다. 그 쌀 자급률은 되게 높겠죠? 그죠? 쌀 자급률은 되게 높죠. 그렇지만 전체 사람들이 먹는 게 쌀만이나 밀가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
공업용 곡물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공업용물이면 과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밀가루,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옥수수 5%래, 5%. 공업용 곡물까지. 그 사람용 곡물을 올라가면은 아마 20, 30% 정도 될 거야, 아마. 사람용으로는 20, 30%. 이야기 물어봐도 돼요? 잠깐만요. 이렇게 돼서 식량 작업률이 우리는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해 와야 되고. 그래서 쌀을 갖다가 창고에 썩어 나가도 우리가 쌀 갖다가 계속 보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쌀에 관해서는 자급률이 높지만 전체 식량에 대한 자급률, 공업 작업물까지 하면은 자급률이 엄청 낮다는 거죠. 1분 안에 얘기해봐요. 박건영 하고 싶으면 1분 안에. 옛날에 쌀 작업률을 80% 대충 맞고. 쌀 작업률이 높아요, 지금도.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한 60분의 1이나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뭐 많이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했지만은 지금 얼마인지 저 정확히 잘 몰랐던데 되게 좀 놀래는 좀 좋지. 그래서 한국의 식량 자급률, 사람이 먹는 것, 그죠? 사람이 먹는 것, 곡물만 따지면 현재 곡물은 23%래잖아요. 23%. 근데 공업용까지 따지면 주로 공업용에서는 옥수수가 옥수수, 콩. 다르네. 30%, 40%. 이거 다 종류별로 다른 거지. 그 식량에 들어가는 게 곡물이냐 아니면 곡물 이외의 것까지 다 고기도 있잖아. 고기 육식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이 식량이라는 거는 한번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은 전쟁이 났을 때 혹은 흉작이 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처음으로 돌아와서 함계랑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외국 원조는 도움을 받은 공공부문에서 잠재적인 지대 창출원이 되며 지대 추구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고용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원조 의존성은 또한 정부가 자체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소유권을 약화시킨다. 공기업이 민간 투자를 대체함에 따라 민간 부문의 약화로 인해 정부가 책임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이 감소한다. 원조는 부패를 조장하고 부패는 다시 더 큰 부패를 조장하며 악순환을 만든다. 외국 원조는 부패한 정부에 잉여 현금 흐름을 제공하여 부패를 더욱 촉진한다. 부패인식 지수가 높은 국가에서는 원조 자금이 공공부문의 공무원이나 민간 부문의 다른 부패한 개인에게서 인출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산과 공공투자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기부자들이 이 예산 범위 밖에서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원조, 최근에 미국과 미국, 트럼프 원조를 대폭 줄였죠? 거의 대폭 삭감. 반면 중국은 어때? 중국. 1대1로. 1대1로 뭔지 알죠? 1대1로. 1대1로는 뭐냐면은 바다와 육지의 비단길 사업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비단길 사업. 그럼 친중량이죠? 친중 국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산업 기반 도로, 철도, 항만에다 엄청난 원조를 해주잖아요. 그죠? 엄청난 원조를 해. 그럼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중국이 그냥 원조 해주니까 왜 떡이냐고 다 받아먹는데, 나중에 이제
원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공짜, 무상증여도 있지만 저리가 있어, 저리. 예? 저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돼? 국가 이권을 넘겨줘야 되겠죠? 국가 이권을 넘겨준다. 주로 뭘 넘겨줄 것 같아요? 뭐 철도 운영권 이런 거죠? 항만 운영권, 그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항만이나 군사기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쉬운 것들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오진우 동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관행을 확립한다. 원조로 인해 정부의 부패가 심화되고 해당 국가의 정부개혁과 정치 과정을 저해한다. 외국 원조는 초기 사회간접시설의 투자 등 산업 기반이 적절한 분야에 투입되고 그에 따라 관리될 때 장기적으로 유용하다. 보츠와나는 1966년에 처음으로 원조를 받기 시작했다. 이 경우 보츠와나는 단순히 자금 배분에 대한 발언권을 가진 다른 국가들이 원조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원조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여국을 찾았다. 보츠와나와 같은 수혜국 주도의 사례는 공여국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수치를 보고하려는 욕구를 상쇄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2000년 이후 원조 의존도는 약 3분의 1 감소했다. 이는 원조 의존도가 47%에서 27%로 감소한 가나와 74%에서 58%로 감소한 모잠비크와 같은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조 의존도 감소 목표에는 일자리 창출, 지역 통합, 상업 교류 및 무역이 포함된다. 농업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원조 의존도를 종식시키는 핵심 요건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자체 농업 경제를 발전시켜 식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원조를 받으면 그거를 이 정치나 경제계나 국민들이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츠와나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예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몇 개의 그래도 모범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디다 쓰냐면은 산업 발전 기반이니까 철도나 뭐 항만이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규모 프로젝트 공장 같은 거 이런 거죠. 뭐 한국으로 치면 포철 이런 거겠죠. 포항제철 이런 거 다 뭐 원조로 받아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런 걸 통해서 공장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특별한 성공한 경우고 중남미의 경우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았는데 성공한 케이스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중남미의 경우에는. 자, 그렇다는 거고. 자, 뭐 쭉쭉 이론적인 게 아니니까 쭉쭉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우리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프랭크의 종속 침체론과 달리 동아시아와 남미의 일부 국가가 종속 상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종속적 발전론을 주장한 카르도주 전 브라질 대통령에 따르면 중심지의 금융과 기술이 주변부에 침투하면서 종속국도 일정 수준으로 발전한다. 주변부 국가 권력과 자본은 중심부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다. 에반스는 다국적 기업, 국내 자본, 권력이 일정 부분 협력할 수 있다고 보고 반주변부 개념을 수용했다. 다만 이로 인해 주변부와 중심부 사이에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가 형성된다.
이로 인해 주변부의 자립적 성장이 제한된다. 메탄 자본처럼 종속국의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중심부와 분업을 통한 발전과 내생적 발전, 비자본주의적 발전으로 구분된다. 개별적인 주변부의 발전과 주변부 공동체의 발전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중심부 국가들은 기술과 기술 생성 시스템 중 열등한 부분한 주변부에 이전하는 통제 전략을 사용한다. 자유주의 개혁주의자는 수입 대체 산업과 같은 정책 개입을 옹호한다. 유엔 라틴 아메리카 위원회의 아르헨티나 경제학자인 프레비시에 따르면 저개발국이 자립적인 발전 경로로 진입하려면 무역에서 어느 정도의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해야 한다. 무역 수출 중심이 아닌 수입 대체 산업화가 저개발국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전통적으로 중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는 어디냐면 칠레예요. 칠레. 그 다음에 최근에 어디예요? 브라질이죠? 브릭스의 중심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일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부, 후진국이죠? 에서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할 때 반이 아니에요. 절반할 때 반이에요. 절반, 50% 반주변부가 되면서 중심부와 주변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주변부도, 종속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 노력하냐 보니까, 중심부의 기술과 금융을 받아들인대. 역시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고부가가치 산업을 받아들인 나라 이런 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변부라 하더라도 정치 권력이죠. 정치 권력의 민주화. 정치 권력이 민주화된 나라는 이 제국주의 중심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정 부분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다. 중심부, 제국주의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종속은 되지만 서로 협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주변부 개념, 완전히 종속되지 않은 국가죠. 이러한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주변부는 주변부와 중심부를 연결하는 이렇게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발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거는 그 중심부와 분업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죠. 분업. 한국이죠, 한국. 그죠? 분업, 무역. 그 다음에 내생적 발전. 이거는 찾기 어려운데 내생적 발전은 중남미에서 가능하겠다. 브라질 같은 경우. 어떤 거예요? 영토나 그죠? 인구가 많은 나라. 그래서 수출이 필요 없는 나라. 수출이 아니라 내수 발전이 가능한 나라. 이런 게 브라질이겠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발전. 자본주의가 아닌 발전. 쿠바나 베네수엘라. 근데 발전하다가 최근에 미국의 경제 제재로 어려워졌죠. 이러한 비자본주의적 발전. 이러한 것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부들은, 그래서 미국이다 그러면은 이 반주변부를 무조건 발전시키지 않죠. 고급 기술을 주지 않죠. 그래서 분업을 해서 싼 기술만 주는 거, 한국에다가. 그죠? 고급 기술 안 주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들은 생산 능력이 없대요. 근데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죠? 원천 기술.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한국에 절대로 안 주는 거예요. 기술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반도체 이런 것도 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산을 못하지만 이와 같이 기술 통제를. 그 기술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바로 중국을 공급망 체인이죠. 블록체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바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주본부가 발전을 하는데 중심부와 분업, 무역을 통해죠. 무역을 통한다는 자유주의적인 개혁이라는 거야. 자유주의적 개혁. 말이 그 자본주의적 발전이죠.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와 중심국가와 손잡고 하는 발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발전이 되려면은 이런 무역이죠. 외세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수출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내수에 근거해야 된다. 내수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브라질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브라질 내수에 근거. 중국도 이제 과거에 수출 지향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내수 지향적으로 바뀌죠. 내수 지향적. 그 전형적인 게 뭐예요?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중국이 전기 자동차에 앞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태양광.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요즘에 인공지능인가? 그죠? 인공지능. 이쪽도 중국이 많이 하고 있죠. 드론이나 로봇 이런 식으로 해서 내수로 바꾸고 점차. 내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조금 어려운 단어 개념이 나와요. 수입 대체다. 이렇게 해서 수입 대체다. 어떤 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제 발전 처음에 첫 단계 발전이 두 가지 수출품 그죠? 수출품 그죠? 외국의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라는 게 수출품이에요. 그래서 수출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수입품 그죠? 수입품을 대체하는 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수입품을 대체하는 산업을 키운다.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수입한다.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죠?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내수.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되는데 1억 명 정도. 1억 명의 인구가 있어야 내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내수로 발전하는 나라, 앞으로 인도, 중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에서 내수 발전이 가능한 나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수입 대체가 무슨지 알아야 돼요. 수입 대체는 기존에 수입했던 걸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그 산업 발전. 그래서 어떤 나라가 산업을 발전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외국에서 많이 쓰는 물건을 만드는 거. 이 수출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물건을 만드는 법. 이 두 가지 방법들. 그래서 수출 지향적이냐, 수입 대체 지향적이냐. 이 두 가지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창렬 동지까지 읽었으니까 다시 또 박건영 동지 읽어야 되겠네. 박건영 동지 한번 읽어봅시다. 라틴 아메리카 구조주의와 미국 마르크스주의